불법 송금 사건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이재명 전 도지사의 사면 복권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게요.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 통합이라고 했어요. 내란 종식 특별 사면 복권 서명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링크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이화영 전 부지사 SNS에 서명 운동을 해라라고 하면서 옥중 SNS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조국 사면 때문이다라고 이제 대놓고 밝혔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면은 사면이나 복권은 항상 있어 오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면 요구에 대해서는 근데 과하다, 형평성에 어긋나다라는 이야기가 유독 나오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서 네.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질문에 답변 드리기 앞서 우리 이제 질문을 3건 지금 연달아 했었는데 네네. 대한민국은 이제 휴전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힘에 의한 평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문수 대통령 전 후보께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 뭐 국제 규약 때문에 안 되지만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핵무장을 해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잠수함을 전개라든지 괌에 주한 미군에서 이제 뭐 핵잠수함에 이제 핵을 뭐 탑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군사 대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격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거에 마땅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 북한, 중국, 러시아를 우리가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하고 동등하게 우리가 힘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네 함부로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께서 지금 질문 주셨던 이화영 전 지사 얘기도 전 평화부지사 얘기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네. 알아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대북 전단을 알아서 이제 중단시키고 뭐 이런 것들 마땅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처럼 국제적 왕따가 될 거를 국민들께서 너무나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화영 전 지사라든지 뭐 조국 전 장관 이런 사람들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띄워주신 링크가 저도 이제 인쇄를 하나 해왔는데, 이화영 전 그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이 언제 됐냐? 네. 6월 5일 날 대선 날 됐습니다. 네. 지금 2주도 안 됐어요. 2주. 그런데 본인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밑에 해시태그를 이화영, 조국, 송영길, 김용, 전진상을 딱 붙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해달라고 서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 공식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고. 그래놓고 하는 말들은 무슨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 탄압 피해자요. 본인이 지금 북한에 쌍방울 전 회장 시켜가지고 100억 원, 약 100억 원이죠.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을 받았는데, 본인도 인정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다 회피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지금 형을 확정받은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확정일이 6월 5일입니다. 2주도 안 지났어요. 근데 2주도 안 지난 상황에 본인 지금 사면해달라고. 조국 전 장관은 뭐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자녀의 입시비리. 대한민국이 절대 망하지 않는 5대 사업이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사교육 사업입니다. 네네. 그만큼 부모들은 내 자식이 올바르게 커서 정당한 교육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인물로 자라서 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에는 엄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관련한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사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은 교육자였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지금 사면해달라는 게 지금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하여튼 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치 사법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법부 장악을 위해 총동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도 논쟁이 많았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는데 했던 말이 우리 상임위 운영 규칙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한다는 주장을 준수하겠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이라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소통은 신뢰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약간 좀 교과서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원래 법사위원장의 자리는 1997년 김대중 정부 이후 야당 몫이라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깼단 말이죠. 이거 만약에 법사위가 여당에 넘어갈 경우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나요? 문제점이 많죠. 우리 기자님께서도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신 문제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에도 삼권 분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간단하게 최근에 본인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추정됐죠. 기일이 추정됐다라는 거는 추후 지정하겠다. 무기한 연기된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들이 헌법에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84조에는 소추에 대한 얘기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 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많은 짓을 했죠. 그렇죠. 많은 짓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할 수가 없네요. 형사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네. 본인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지금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도 그 소추는 그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민주당이 또 뭘 했습니까? 기자님 굉장히 너무 많은 짓들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하나 네. 또 짚어드리면 네네. 그 검찰을 개혁하겠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그렇죠? 검찰을 아예 네. 해체시키겠다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겠다? 검찰,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네. 검찰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는 거 확실해 보여요. 아까도 그 네. 말씀드렸던 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본인이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7년 8개월의 형을 받고서는 그 감옥에 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 개혁을 11일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4가지가 있는데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뭐 검찰에 대한 그 대한민국 3대 권력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3대 권력 3권 분립 중에 한 개가 사법부인데 그 중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자꾸 분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수사권은 아예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중대한 수사에 대한 것들은 국가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위 아래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사라는 모든 권한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검찰의 일부 권력을 행정 밑에다가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사법부가 완전 지금 이거는 해체되는 수준을 떠나서 완전 찢어 밝혀지고 있거든요. 찢어 밝혀지고 있고 네. 이제 그냥 제대로 된 수사는 없죠. 네, 뭐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네. 대통령 되면 다 사면해주겠다는데 뭐 수사해서 뭐 합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법사위원장이 그거 야당 몫을 쥐기로 했던 거 본인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김대중 정권 시절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그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어떤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으면 견제의 기능인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줘야지 맞죠. 국민의힘한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게 지당한 겁니다. 그게 견제를 하려는 최소한의 뭐죠? 네. 뭐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지금
최소한의 견제 수단이다라는. 견제 수단. 근데 아까 지금 원내대표로 새롭게 된 분이 못 주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했었던 저 분은 이제 남 반댈세. 그렇죠. 난 반댈세 이러면서 네. 당 대표 나오겠다라고 하고 네, 있어요.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네. 또 박찬대와 나는 절친이기 때문에 박찬대가 돼도 상관없어 이런 글도 또 올렸더라고요. 아주 그냥 지금 뭐 자기들 세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떠한 인사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야 돼 싶기도 하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김민석 후보가 SNS에 해명을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명을 올려가지고 다 해결되겠냐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해명했더니 의혹만 더 커졌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명한 거에 그냥 가장 중점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시급한 순서대로 갚았고 세위와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했었고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 그리고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불효자보다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냐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칭화대 수업 관련해서는 당시 최고위원이었는데 어떻게 칭화대 수업했냐라고 할 때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라고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모범 답안을 냈는데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인가요? 지금 김민석 그 총리 지명자를 얘기하기 앞서 진짜 국민들이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상권 분립이 아까 우리가 짚었던 것처럼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고 사법부 찢어 발겨지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에서 찍소리도 못 내고 있죠. 모든 권력을 진짜 민주당이 다 말 그대로 진짜 획책을 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이라는 자를 총리 그 후보자로 지명을 해놨습니다. 이분 지금 너무 많은 지금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지금 요거 그 청문회에 이제 그 우리 야당의 이제 간사로 배준영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간사로 지명이 됐는데요. 네. 요 분은 이 청문회를 이틀을 하자고 하는 거를 최소 4일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안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요. 그 시간도 좀 부족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일단은 그 논제 말씀드리기 전에 김민석의 전가부터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김민석은 그 미국 문화원이라는 거를 불법 점거했던 걸로 예전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4년, 이제 집행 실제로 이제 그 감옥을 갔다 왔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6월 이렇게 이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대목에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의 이제 민주당 정말 국민을 기반하는 정당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김민석이라는 분이 반미주의자가 본인은 아니래요. 그런데 본인이 무슨 뭐 명예훈장처럼 가지고 있는 이 징역 산 거 그 미국 문화원을 불법 점거했던 이 사건으로 징역을 산 겁니다. 국가보안법까지 위반을 했었고. 근데 본인 아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하죠. 코넬대에서 유학하고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그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한테 네. 그때 뭐 나는 하버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반미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했던 말이 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하시던데 알고 보니 그 다녔다는 그 하버드 케네디 학부도 중국 공산당의 어떤 엘리트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파도 그 의혹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해명을 하면은 또 의혹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다운 인선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사범 이 사람도 전과 사범인데 나머지 두 개를 제가 말씀드리면 2002년 지방선거 때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네. SK 손길승 전 회장에게 2억 원 수수한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걸로 10년의 피선거권 박탈을 당했었어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2005년에도 정치자금법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008년에는 7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해서 이걸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됐었고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160만 원 선고하고 구속 3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네. 이런 자가 지금 총리 그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된 거예요. 서로에게 끌리나 봐요. 끌리나 봅니다. 정가 사범으로 동일해서 끌리나 네, 보고 뭔가 이제 약간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반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드릴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권력 뭐 3권을 다 지금 유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예전에 총선 때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첫 번째로 그 비례 1번을 줬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의혹으로 사퇴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 거대 여당에는 반미주의자 굉장히 많고요. 극좌라고 표현하는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그 먼저 사드를 거부하고 이랬던 대한민국에 굉장히 이제 반미 관련된 운동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반미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김민석 후보가 그 미국 문화원에 대해서 해명했을 당시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미국 문화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그 역할을 물을 수 있는 뭐 좋은 계기였다. 뭔가 마치 미국을 자신이 각성시켰다라는 듯이 표현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해서 반미라고 애초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뭐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그때 주장했던 그 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었냐 5.18의 배후가 뭐 미국이 있다 뭐 이런 진짜 뭐 음모론. 음모론을 제기를 했었고 그거를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해명까지 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과 거대 여당에는 이런 극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앞에서는 반미를 외치고 뒤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자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건의 전가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최근에 이제 어떤 1,000만 원씩 빌렸다가 그걸 이제 변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앞으로는 1,000만 원 돈 없으니까 빌리고 뒤에서는 헌금 교회에다 2억 넘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민주당은 앞에서 다루고 뒤에서 다루고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아까 문재인 얘기처럼 그 트럼프가 해석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좋은 말만 하니까요. 뒤에서는 반미 외치고 뭐 지저분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 정말 2억 원 헌금 뭐 지은죄가 많나?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죠? 헌금은 또 헌금대로 내고 도대체 그렇게 돈 없다라는 사람이 아들 뭐 그 미국에다 유학 보내고 코넬대 뭐 1년 학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비용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말만 하면 입 아프니까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카카오톡 검열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북 전단 처벌에 이어서 카톡 검열 시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하는 말로는 이건 사전 검열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극단적 사상을 기업이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겠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신고가 있어야만 제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이 되는 건가요, 사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디지털 안심 소통법이라는 법안입니다. 이거는 어제 시행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어제 6월 16일로 시행이 됐고 이게 시행이 되면서 카카오톡도 자체 규정을 변경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검열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은 기존에도 예를 들어 뭐 정치글을 도배한다거나 뭐 욕설을 도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뭐 하루 이용 정지 이랬다가 그 이용 정지가 계속 늘어납니다. 뭐 일주일 이용 정지 막간에는 막 90일 이용 정지까지도 당해요. 그 계정이. 그런데 카카오톡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든 국민이 다 쓰고 있는 그 SNS 아닙니까? 국민 메신저죠. 국민 메신저인데 일개 사기업이
이런 그렇죠. 규정을 자기네들 스스로 정하고 적용을 하겠다. 단 신고를 할 경우에 이거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네 방식하고? 네.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민주당이 저번에 우리 이제 대선 전국 전에 파출소? 그렇죠. 파출소, 민주파출소. 저는 이제 여기에 출연한 적도 있었던 김혜지 서울시의원하고 제가 그때 운동했었던 많은 운동 같이 했었던 분들하고 이 민주파출소도 이게 국민 검열, 말도 안 되는 검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파출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렇죠. 안 되죠. 그렇게 파출소라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막 사이렌 이런 거 막 붙여놨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거짓 참을 본인들이 점검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뭐 공익 변호사를 통해서 실제로 뭐 고소고발을 막 남발을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재명 당대표였죠.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때는 이재명 당대표를 카카오 그 민주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오가작통법을 떠올리게 한다. 북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북한 기자님? 북한은 통제돼 있죠 완전히. 완전히 통제돼 있죠. 걔네는 남한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상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체제의 영속이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독재라는 수단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네. 북한 정권도 독재 수단으로 지금 그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전 세계의 어떤 그 정보들을 차단하고 있는데 뭐 중고등학생들이 남한의 뭐 유명한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막 공개 처형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얘네들이 판단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다시. 이웃 주민이 그거를 검열하게끔 하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요즘에 무슨 관심사가 있냐. 빅브라더의 그렇죠? 시대죠. 빅브라더인 거예요. 네. 얘기만 해보면 무슨 거에 관심이 있었고 얘가 어젯밤에 드라마를 봤는지 안 봤는지 남한 가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옆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실제로 그걸 처벌하는 겁니다. 북한이 굉장히 엄격한 독재의 수단으로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방식을 그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가 따왔다. 차용하면서 또 북한의 어떠한 대북의 어떤 그 북한을 자극하는 듯한 행위는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네. 지금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어떤 그 독재를 하기 위해 다져가는 독재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국민님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카카오톡이 이제 신고를 통해서 이제 검열해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 신고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서로 스스로 하세요. 국민들이 서로 스스로 했는데 이게 거짓 정보이고 뭐 폭력, 선동 이런 정보인 것 같으면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자체 판단해서 이용 정지하겠습니다. 이게 이건 뭡니까?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지금 시행이 그렇죠. 됐고 이 디지털 안심 소통법이라는 거 이거 개정의 필요성이 네. 아주 다분하게 네. 있는 법안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떠한 분노를 조장하고 네.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유지되는 정권은 저는 말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나 보다 싶은 거는 이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철폐하겠다. 진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누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화에 주력하겠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말. 그러니까 철폐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합리화를 하겠대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민주당식 기만 언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본인이 말하기로는 실용정치다. 나는 먹사니즘, 실용정치, 외교도 실용정치. 정말 우리 국민들이 최선이야, 최우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뭐 하자는 건지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용 전략
좋은 전략입니까? 실용이 말이 실용이지 국민 선동과 기만이라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저기 지금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 읽고 왔다. 자기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쳐넣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책까지 읽게 만들었네요. 책까지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빠야 되는 사람을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그렇죠? 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경제 전쟁 지금 아까 미국이 사실 그 조만간 이제 관세 50% 철강하고 알루미늄 제품에다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최근에 뭐가 또 발표가 됐어요. 가전 제품도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하고 지금 LG는 완전 초비상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자서전 읽게 만드는 이게 바로 독재라는 겁니다. 독재. 이재명 자서전 읽을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자서전 읽게 만들고 그리고 외교부는 이스라엘 공격 그만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G7 떠났는데 트럼프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상황이네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네. 그 모태는 사실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 민주당의 언어는 참 말 그대로 괘씸해요. 합리화에 주력하겠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진짜 보기 좋은 말만 하는구나. 뒤에선 꿍꿍이가 다 있고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먹사니즘 뭐 실용 정치요. 뒤에서는 노란봉투법하고 지금 중대재해법 지금 5인 사업장에도 다 확대 적용되는데 이것도 지금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기업을 하다가 노란봉투법은 무슨 법입니까? 뭐 기자님께서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 하청에 이제 그 모기업이 있는데 하청 기업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총선 때도 그거는 이제 중대재해 그 강화법이고 노란봉투법은 뭡니까? 그 핵심 논쟁의 핵심에 있는 법안은 파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노란봉투법이 네. 이제 반기업 법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핵심인데요. 네. 뒤에 꿍꿍이에선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하면서 앞으로는 경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아까도 계속 기자님께서도 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미국 쫓아가가지고 관세 협상 하자고 두드리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도 교묘하게 이란 편을 드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를 외교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믿을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다리 정치다, 양다리 외교다. 그러니까 네. 이란 손도 놓을 수는 없고 네, 또 이스라엘도 잘 해보자. 미국한테 보호는 받으면서 중국이랑은 또 같이 엮이고 싶고 이게 뭐 외교라는 게 사실은 뭐 그래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사실은 외교라는 게 우리도 어쨌든 중국인의 관광객으로 많이 먹고 살고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 수는 없는 거고 중국인들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착하신 분들 많고 근데 그런 거랑 관련 없이 어떤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그 우선순위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냥 동등한 것처럼 하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는 쪽으로 자꾸만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경제도 아까 말씀 계속 하셨는데 이 중도, 양다리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유럽의 이제 선진국들 몇몇 국가에서도 그런 발언을 네.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편도 안 들고 이란 편도 안 들고 다만 이제 폭력은 없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대한민국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포스코 뭐 이제 철강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발 관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기업들 지금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아까 본인이 불러냈던 이재용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전 제품도 그 관세에 지금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수렁에 빠질 전초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다리 정치라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당선에 네. 혁혁한 공을 세운 쪽이 또 민노총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을 못 놓나 봐요. 네. 민노총. 민노총과 네. 소상공인을 못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어서 같이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제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민주당 의원이 냈었던 법안이죠. 슈퍼마켓
슈퍼마켓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을 제한하고 대형마트 공휴일에 한 달에 2번 닫도록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닫도록 하고 또 계약 방식의 강제를 금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가 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으로 또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적 복지 성격으로 원래 25만 원 준다고 했다가 또 차등 지원으로 선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자로 나온 기사를 보니까 또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의 공식 입장은 보편 복지다. 또 이런 식으로 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또 내부 잡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25만 원은 다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편성한 것이 2차 추경으로 2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요. 지역 화폐로는 5천억 원 정도가 지금 달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고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고 경제 기본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떨까요? 대한민국 경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이렇게 급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지금 10대 경제 대국에 그래서 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편향된 교과서에서는 뭐 일부 막 독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 이제 그 새마을 운동부터 대한민국을 이제 잘 살게 만들자라는 어떤 모토하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인 거고, 근데 자유시장 경제를 망각한 국가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뭐 베네수엘라가 얘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죠?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보유한 산유국입니다. 네. 거기가 한국 전쟁 있었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석유를 판 돈으로 국가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중산층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고, 그런데 이 그 석유 중심의 산업을 다른 산업화로 이제 그 확대하는 데 실패하면서 지금 마두로 정권이 지금은 들어서 있고 그 전에 차베스 정권 때 많은 사회주의 방식을 그때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의 네. 이제 체제를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들을 국유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정치와 정책 실패로 인해서 망한 대표적 지금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석유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놓인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정치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편복지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왜냐? 개념 자체가 사회주의에서 왔으니까요. 그죠? 보편적으로 돈을 나눠준다? 세금을 뭐 본인 돈입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전 국민한테 고르게 뿌린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냈더라고요. 소위 이제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상위 10%에는 뭐 10만 원만 주고, 네. 뭐 중상층에는 25만 원 주고, 뭐 하위 계층에는 50만 원 주고 이런 방안도 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도대체 여기서 다루고 저기서 다루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재명의 이제 그 대통령의 그리고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이 뭔지를 이제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뽑혀야 되니까 25만 원 얘기를 좀 하셨다가 네. 이제 뽑히고 나니까 이제 비판이 너무 강해지니까 아니야 그럼 부자들은 10만 원만 주고 진짜 가난한 사람 50만 원 줄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표가 되면 그때 했던 말도 계속 네. 바꾸고 했던 뭐 워낙 그 네. 익숙합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의 화법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화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제가 정치를 하는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이 지역 화폐라고 하는 데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활성화가 돼 있는 데입니다. 네. 혹시 기자님 코나아이 들어보셨어요? 코나아이요? 네. 죄송한데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이 코나아이에 대해가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지역 화폐를는 말 그대로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역에
예를 들어 인천은 이음카드라는 이제 지역 화폐 이제 카드를 만들면 네. 10% 할인을 해줘요. 그 할인 금액을 지자체에서 대주겠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사 먹는데 그 10%는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줄게.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네네. 네, 예전에는 처음 이게 시도됐을 때는 뭐 그 이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벤츠 자동차를 뭐 1억짜리 벤츠 자동차를 9천만 원에 1,000만 원 할인 받아서 사고 막 이랬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제도가 이제 손봐줬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권에서 이슈화가 되는 이유가 이게 정책이 말이 되느냐? 자유시장 경제의 침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10%를 할인해줄게. 납득이 되세요, 기자님? 말도 안 되는 거죠. 돈을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활성화되는 거가 굉장히 논란이 많으니까 지난 정권 때는 이걸 차츰차츰 줄였다가 거의 국비는 거의 지원을 줄였었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지역화폐로 5천억 원을 다시 또 뿌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를 전국에서 이제 독점해서 이걸 운영하는 네. 업체가 어디냐? 코나아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업체만 좋게 생겼네요. 네, 이게 지난 1년 동안 이 코나아이라는 이 그 업체에 이 지역 화폐를 전담해서 이제 운영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주식이 거의 7배가 올랐어요. 지난 아이고야. 1년 만에.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심각한 상황들이라서 좀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코나아이는 단순히 이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말 그대로 금융권 같은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수조 원 규모 그 지난 뭐 5년 이상의 이제 그 수조 원이 넘는 규모를 여기서 수수료 장사를 했는데 인천시 의회에서 너네 이거 얼마의 이득이 났어 하고 해서 이제 한 3천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너네 이거 회계 보고해 했더니 코나아이가 어떻게 보고한지 아세요? 어떻게 했죠? 적자 났어요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인천시 의회에. 인천시에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네. 말이 됩니까? 글쎄요. 단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선납금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뭐 1,000억 원을 운영을 해요. 1,000억 원이 미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죠. 코나아이는 다 1번 찍었겠네요. 당연히 그랬겠죠. 네, 네. 그런 선수금에 대한 규제도 제한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챙길 거라고 의혹이 있는 이 업체 이번 연도에 경기도에서 다시 선정이 됐어요. 인천에서도 이번 연도에 이 업체를 3년에 이제 그 기간이 도래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의혹이 또 대표적으로 있냐면 네. 당연히 특정 예산 이상이 되는 거는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걸 기본적으로 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인천은 그게 그 제한 금액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코나이에 이제 QR 간편 결제 키트를 6만 개를 구입을 하면서 비용을 13억이 넘는 비용을 썼는데 이걸 수의 계약을 한 거예요. 코나이로. 그래서 이거 징계 조치를 해라. 행안부 이 감사에서 이거 걸렸는데 경징계 처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코나아이한테 다 이게 지금 법적 제도적 지금 어떤 그 지역 화폐에 대한 어떤 제한도 어떤 규칙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무리하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전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코나아이에 대한 어떤 규제도 뭐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 도대체 얼마의 이득이 났어 하고 회계 보고 했더니 우리 적자 났어요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고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굉장히 지금 주식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7배가 올랐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당시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하던데 현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방송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네.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얘기는 저희 방송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엄청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요.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의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아까도 제가 안 읽어드렸던 댓글이 있었는데 아까 댓글 중에서 아까 봤던 기사 댓글 중에서 25만 원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세금 풀어서 민생 안정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 했었고요. 한우 고깃집 한번 갈 만큼.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은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냥 정말 그냥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이런 말을 해요. 뭐 돈 받아서 나쁠 건 없지. 그냥 고기 한번, 소고기 좋은 거 한번 사 먹으면 되지. 아니, 소고기 한번 먹고 그냥 화장실 가서 끝날 걸로 저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조금 장기적인 입장으로 또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신성영 의원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 또 이슈되는 내용 가지고 또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